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올해가 이 몇 년 사이에 가장 무더운 그런 이제 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더운 날씨의 중간 바로 2시 반, 3시 사이에서 여러분과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졸지 않고 들으실 수 있게 하려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부터 어제 오후에 어제 한 2, 3시에 비가 왔잖아요. 그 뒤부터 날씨가 조금 저는 기온은 뭐 기상청 발표는 계속 뭐 33도, 2도 이렇게 다르는데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탄천으로 조깅하러 뛰어나갔다가 어디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하러 갔다가 오는 중간에 홍성에서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골프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인데 굉장히 보기 좋은 셔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입고 뛰어갔는데 한 5km 정도를 뛰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나일론이었는지 이게 땀이 안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 저녁 때 굉장히 서늘해가지고 다른 때 같았으면 워낙 날씨가 후덥지근하니 그런 느낌을 못 받았을 텐데 상당히 이렇게 썰렁해서 잘못하면 감기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입추가 지나니까 계절이 지나면 결국은 아무리 사람의 힘이 있어도 결국은 자연의 힘을 못 당하는 것처럼 역시 뭐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해도 법칙은 우리가 정말 거스를 수가 없다. 근데 1300년 전에 그야말로 흩어졌던 나라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한반도의 주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1300년을 갖다 하나의 국가를 영위하다가 결국 분단을 맞이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으면은 갈라지면 더욱이 이제 웬만하면 옛날에는 뭐 외세가 무슨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소련이 어떻고 그들이 우리를 갈라놔서 뭐 통일이 안 된다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그 사람들이 당신들 좀 하세요. 라는 시대가 됐는데도 그런 법칙에 따르면 인륜 지정에 따라도 그렇고 뭘로 봐도 뭔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주민인 우리가 지금 자연과 같은 큰 흐름과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추가 지나서 날씨는 서늘해지는데 왜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광복 70년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광복을 짓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이 분단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이렇게 했던 수많은 성과들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물론 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분단 또 하나 우리한테 좀 가장 제가 느낄 때 저한테입니다. 제가 느낄 때 정말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이거는 문제다.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광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는지 이 질문도 왜 던지냐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주권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주권 국가니까 주권을 가져가세요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병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뭐가 주권인지 주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주인답게 사는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랑 뛰어놀다가 한 대 얻어맞고 오거나 무슨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고 오면은 그냥 아버지 엄마가 나가셔가지고 말이지. 정말 칼 들고 나가서라도 내가 이 모욕을 못 참는다 그러는데 이 한반도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기 존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잊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 나라의 주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주권은 사실은 무슨 보수 진보 이런 거 아니죠. 주권을 정말 강조하는 거는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있다면 누가 더 주권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예,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야말로 주권이 이런 거예요. 그 나라 주권을 지키고 자기 전통을 지키는 것. 그거 우린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권에 대한 얘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지금 1950년 7월 14일 날 그 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한이 정말 괴멸 상태에 우리 군이 처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그 무능함을 드러내서 미군 사령관한테 우리 작전, 내가 우리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미국의 사령관한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5년이 지금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군대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있는 나라 중에서 그 나라 자기 나라의 군대를 자기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건 총리건 아니건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지휘할 수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경제력이 세계 13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깔봅니다. 어느 나라 대만 무슨 작은 나라들 많고 다 깔보고 그런 나라들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단 10,000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 작은 나라도 또 국민소득이 정말 우리보다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런 나라의 군대도 그 나라의 군대를 전쟁이 나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걸 갖고 있지를 못해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미국의 대장이 갖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억압해가지고 너희들은 능력 없으니까 우리를 따라. 너희들은 주권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80년대식으로 반미하고 미국을 이겨자.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가져가라 그래도 우린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형님. 그리고 억지로 미국한테 그걸 갖다가 안 갖고 오겠다고 떠미니까 미국은 가져가라니까 그 사이에 외교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안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을 보내왔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우리가 북한보다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동포인 북한보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아니 내일 모레 망할지도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전에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0대 1쯤 돼요, 차이가. 40대. 우리가 40배 많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20배 많게 돼 있는데, 그걸 한국은행이, 그거는 사실은 명목가치라 해가지고 90년도부터 북한의 물가를, 국민소득을 내는데,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내려면 그 나라 수도인, 그러니까 북한 같은 평양이죠. 평양의 물가를 알아야 되는데, 90년에 평양 물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물가를 갖다 대입했냐면, 서울 물가에서 대입해가지고 북한의 국민소득을 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양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그러면 소득이 낮을 텐데 물가도 낮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내는 북한의 국민소득은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2배 이상.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명목상 가치니까 유의하세요. 당구장 표시해서 조그맣게 써놨어요. 통계 낸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당구장 봅니까? 아니죠. 이거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방송에 북한이 우리보다 $1,몇백 달러로서 우리의 20분의 1이다. 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저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40배 정도 돼요. 국민소득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하면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5천만. 북한은 2,400만 명쯤 됩니다. 2배야.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그냥 어렵게 계산하는 거 말고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40배. 거기다가 북한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 규모는 북한 경제보다 몇 배 더 크다는 겁니까? 80배죠, 80배. 자, 이거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2.5%예요. 0.025야. 우리 전체가 우리가 생산하는 총생산의 0.025를 우리가 뭐를 쓰냐면은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이거 곱하기 80으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와 북한 간의 국방비 비교가 나오는데 북한이 뭐 국민 총생산의 자기네 총생산의 뭐 몇 퍼센트를 갖다가 군비를 쓰고 있다.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아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5% 자기 국민 총생산의 5% 이상을 갖다가 만약에 국방비를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북한은 적어도 자기네 국민 총생산의 4분의 1을 쓴다 이게 국방비로. 그래서 그렇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북한의 국방비를 계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남과 북의 국방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2.5%다.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80분의 1밖에 안 된다. 북한의 국민 총생산은. 이걸 다 합치면 뭐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 국민 총생산의 2배다.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국방비로 북한 국민들이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1년에 생산하는 거에 2배씩을 쓰면서도 아직도 북한의 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도 못 치르고 있고 이런 나라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국방비 쓰지 말아야 되죠. 그 군인들 배를 떨어뜨리든지 뭡니까 그러면 군인들은 그러면 국방비는 북한의 국민 총생산의 2배 쓰면서 우리는 나라 못 지켜요라고 하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군인들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주권입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거를 내가 지킨다는 자신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말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국민들이 알긴 알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 아직은 좀 미국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시원치 않은데 국민들은 가져와야 된다 그래. 국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군인들은 안 된다 그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군이 존대받고 있고 그런 군이 마치 국가의 간섭. 그러니까 항상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기순으로 내려와가지고 놓고 오고 그래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발견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비를 줘도. 왜?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지고 지킨다.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더욱이 갓난 없는 그 외세 침략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비록 힘은 없지만 내가 지키려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토도 있고, 뭐도 있고 말이야. 이런, 유럽의 나토 같은 데 가면은, 그 나토 가면은 거기 작전지권이 다 거기에 있다는데,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토라고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이제 동맹기구가 있는데, 만약에 나토, 어떤 전쟁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나토 회원국 중에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 전쟁이 붙었다. 그래 나토 회원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토가 군대를 이게 출동시킨다면은 군대를 그럼 나토 회원국 중에서 그러면 영국군 일개 사단 뽑아주세요. 프랑스군 일개 여단 일국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국군 중에서 나토군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출되는 군대 있죠. 그다음 프랑스 차출되는 군대. 요 군대만 나토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그냥 전쟁 나면 그냥 미국이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밖에 안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 정도의 주권의식도 없으면서 광복 70주년을 왜 기념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야말로 월남전 파병할 때
그야말로 그냥 미국의 용병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M16 뭐 P-15 모든 걸 다 미국이 딸라줘가지고 했어요. 어려웠어. 그하고 경제 개발됐어.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가지고 20년 60저가니까 2003년이니까 40년이 지나가지고 2003년 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이트 부대 파병했어. 그때 3,000명을 파병했는데 그때 우리가 쿠웨이트에는 항공부대도 수송부대도 있었어요. 그 수송부대에 그 나사 하나 이게 빠져도 그건 우리 비행기입니다. 그 수송기는 미제지만 그 나사 하나를 갖다가 미국에서 얻어오질 못해. 다 우리 돈 주고 사는 거야. 우리 자이트 부대 우리 군은 전부 다 우리 군이 만든 총으로 우리가 월급 줘가지고 왔지 미국이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변한 거죠. 60년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우방인, 우리 동맹인 미국을 돕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우리 능력으로 갔다 왔잖아요. 세상이 변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왜 안 변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치 무슨 소리에 동맹이 미국이 우리 동맹인데 전작전 통제권 한수 얘기하면은 그건 반미야. 여러분 동맹이라서 다 도와달라 그렇게 다 의존한다면은 일본도 미국과 동맹이고 영국도 미국과 동맹이고 호주도 미국과 동맹인데 왜 그 나라들은 작전 통제권을 자기네 지도자 갖고 있습니까? 다 그냥 미국한테 주면 편한데. 아니죠. 왜? 한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고 한 나라의 존엄을 상징하는 거는 바로 그 나라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정신입니다. 그 오죽했으면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연세들 있으시니까. 87년에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육군 대장 출신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공약 걸었잖아요. 민족 자전을 위해서 작전 통제권 미국으로 또 환수하겠습니다. 용산기지 가져오겠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육군 대장 출신들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나라 군 출신이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도.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수십 배를 잘 살게 됐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북한 때문에 무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복구를 못하고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과연 무슨 우리가 광복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비감하고 더욱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제가 대통령 모시고 저희 NSC 사무차장을 오래 했는데 그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2012년 4월 17일 날 우리가 환수하기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능력이 안 돼요.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연기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했습니까? 또 안 되니까 북한 핵도 있고 말이야. 핵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안보가 이러니까 또 미국은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뒤로 오히려 숙이고 들어가서 다시 또 전자 작전 통제권 환수를 갖다 또 연기시켜놨습니다. 무기한.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핵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져서 그걸 못한다면은 답은 뭡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죠. 왜? 북한이 핵을 가져서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주권은 우리 행사가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미국한테 할 만큼 북한이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만 만약에 북한이건 일본이건 누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가져가세요. 이건 노예 정신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핵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핵 때문에 안 되면 핵무기 만들어야죠, 우리도. 근데 우리 핵무기 안 만들죠? 못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왜? 못 만드니까. 근데 그 못 만든다는 거는 무엇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만들지 못하게 해서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원자력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없이 지금 핵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구닥다리로. 우리나라는 몇 개월 정도 그냥 원자력 그 발전소가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몇 개월 정도만 해도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우리나라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농축을 할 수 있고 또 몇 개월 있으면은 그걸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랬죠. 한국이 핵을 만들면 우린 좌시하지 않겠다. 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핵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핵을 만들기로 하겠다고 나서면은 다 제재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질 권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주권 국가는 다 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세계 질서는 냉엄하잖아요. 핵을 갖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강대국들이 그 핵 갖겠다는 나라를 갖다가 왕따시키지 않습니까? 왕따시키면 못 살잖아. 우리는 그럼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우리 못 만들겠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핵 만들려고 해왔던 역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어차피 왕따 됐으니까 나 만들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 왕따 풀어줄게. 풀어주는 거야, 안 풀어주는 거야. 이래서 서로 신경하다가 결국은 나온 건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핵을 만드는 걸 갖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 핵을 만들면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안 놔두니까. 아무리 동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러분, 핵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핵우산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 보고 핵을 포기하라 했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 공격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공격한 핵 무기의 몇 배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우산이야. 이 핵우산은 우리가 핵을 가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안 갖는 대신에 도와주세요, 미국.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간청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여러분,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그걸 의무라고 생각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네. 그걸 미국한테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미국한테 부탁해요? 그거 안 들어주면, 핵우산 안 해주면 우리 뭐 하면 돼? 핵 개발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 문제는 우리가 개발할 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대신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 리도 없겠지만 쏜다고 칩시다, 한두 발. 그럼 미국이 북한한테 10발, 20발 쏘면 북한은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어도 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남북한 간에 이게 뭐 쏜다 만다 이런 나오는 것 자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이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만 쓸 테니까. 그러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핵우산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핵우산 때문에, 북한 핵 때문에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 전제가 돼 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핵우산으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너무나도 정부에 대해서도 아니 세상에 북한보다 국방비를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민 총생산의 2배를 쓰고 있는 날이 지난 수십 년이었는데 아직도 북한이 두려워가지고 항상 이런다면 우리는 도대체 60년대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네? 진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권의식이 약한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기 존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일제 때 부역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숙청이 안 되고 와도 지금도 그들의 자제가 떵떵거리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 가가지고 별별 헛소리를 다 해도 저게 뭐냐라고 하지,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자기 존엄에 대해서 너무나도 취약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광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는 열심히 잘 부릅니다. 주권이 어떻고. 정말 이런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들 하신 것처럼 광복은 기념을 해야 되지만, 광복을 기념하기엔 진짜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합이 돼야 되고, 더욱이 세계가 냉전이 해체되고, 미국도 한국 통일에 대해서, 중국도 한국 통일에 대해서 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강대국이 남북한 통일하는 거 저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거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생각 없어요. 중국도 알아.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공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딱 하나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함께 합의해서 통일의 길로 가는 건 누구도 반대 못해. 중국은 그러나 외세가 북한을 갖다 압박하는 거는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광복을 얘기하면 분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분단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함께한 민족이 갈라짐으로써 나온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지만 또 하나 실질적인 고통은 분단이라는 게 뭡니까? 남쪽의 입장에서는 기만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삼면 바다만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살아왔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그 육지가 봉쇄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정상적인 발전을 안 하고도 이 정도라면 정상적 발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분단을 갖다 극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그렇지 그야말로 뭐 중국,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뭐 요즘 그 형편없는데 글로 뚫려 있는 거 외에는 남쪽에 바다가 한쪽에 남쪽으로 내려온 육지 막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바다가 돼버린. 그러니까 북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발전의 한계가 있고 결국 남과 북은 인간적이고 인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하나됨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지리적으로 이것이 갈라짐으로써 엄청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가 형성됐지만 이들이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왔다는 거죠. 이걸 터버리면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무슨 경제가 어떻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경제가 어떻게 살릴 겁니까? 기업이 갑자기 이노베이션을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나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미국에다 더 많은 수출해가지고 뭘 나아지겠어요? 있잖아요. 북쪽으로 향해서 지금 놓아져 있는 철도 도로 연결하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북한과 자원 협력하고 아까 북한의 2,400만 노동자들은 주민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처리한 건 아니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이다 보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하자원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지하자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노동력, 값싼 노동력, 토지야. 우리는 돈은 있어, 기술도 있어, 지하자원도 없어, 사람도 없어 이제는 제대로. 이게 결합되고 싶죠 남북이.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 뭐로 왜 남북협력하는 거 딴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분단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제가 주제를 갖다가 분단의 담론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분단, 여러분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혐오 증세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북한 얘기 나오면은 절레절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단 문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게 됐을 때는 뭔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단이 극복이 안 돼. 왜? 우리가 지금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고 있는 이 분단의 구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북한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기능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지금 막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분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는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사리 판단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된다.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또 말씀을 또 나름대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나 저도 한계를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도 또 참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합리적인 요소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웬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북한 문제를 보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호전성도 있고 또 대결의식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짜증나는 존재입니까? 왜? 툭하면 도발하죠.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세속적인 전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나를 위해서 북한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북한 쟤네들 이런 내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일이 쟤네들한테 북한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거 갖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나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이 조금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라 하더라도 내 이익이 있으니까 좀 참고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북한 놈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북한한테 도움이 된다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있어 우리 솔직히.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저는 가장 결정적인 한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이다. 제가 여기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비합리적인 요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천안함 문제를 얘기합니다. 천안함 문제에서 뭐 천안함에 그걸 누가 싸느냐 뭐냐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제가 부정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천안함 사태에 의해서 오이사 조치라는 게 나왔잖아요. 오이사 조치는 북한과는 모든 협력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때 다 끊어졌잖아요. 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사과도 안 하고 재활방지 약속 안 했기 때문에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린 다 믿죠. 우린 국민이니까. 그런데 오이사 조치가 얼마나 어리석은 조치였는가. 그거는 북한하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사회와 잘 협력해가지고 책임 이게 누가 있는지 밝혀내가지고 확실히 이걸 응징해야 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협력을 강조했을 때 국제협력은 아마 미국이나 일본과 잘 협력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협력하지 말라도 잘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북한하고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협력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사태가 나고 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어요. 천안함을 공격한 것, 침몰시킨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 천안함 규탄 결의안에 누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라는 침몰의 주체가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북한이 안 했다라니까 그걸 증거,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 북한이 안 했다는데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한국 정부는 증거라고 발표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는 우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 발표 신뢰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객관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보인 반응을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러시아에 온 조사단을 별도로 왔어. 이제 우리 정부 발표가 뭐 잘못됐다 아니다 막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조사단이 왔었잖아요.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조사에 갔어. 공개적으로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어. 그리고 전 주미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한 걸 갖다 자기가 받아봤는데 거기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서 침몰된 게 아니고 기뢰가 걸려가지고 그 밑에 있던 기뢰가 올라와서 걸려가지고 폭발이 됐단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발표를 못했다. 뭐 이러니까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했던 그레그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침몰 주체를 갖다가 북한이라고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북한이라고 침몰 주체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거기에도 못 넣었다면 그걸 가지고 오이사 조치를 갖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사과 안 하면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안 하면 너희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해가지고 오이사 조치를 갖다가 묶어놓으면
우리 정부가 의사조치를 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한편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재벌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도 안 되고 그랬지 북한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뭘 해놓고 명명백백하게 북한이 했다 그래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북한인데 아니 국제사회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잠수정이 공격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데 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의사 조치라는 거는 해봤자 결국은 북한에게 잘못했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구조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사람이 했지, 몇 사람이 했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천안함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이걸 제대로 부각이 안 되면서 정부는 너무 과도한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가 아직도 안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닌데, 지금도 북한이 무슨 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성의 있는 조치가 뭐예요? 사과를 하겠어요? 사과를 안 하니까 그냥 사과 비슷들어만 말이라도 괜찮을 텐데 이게 무슨 구차한 얘기입니까? 북한이 정말 천안함을 침몰했다는 걸 갖다 명명백백히 증명한다면 증명해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북한하고 다 끊어버리죠. 아니 어떻게 천안함 이 천인공노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도 입증을 시키지 않은 한은 심증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북한이 어떤 집단인데 심증 갖고 거기에다 적어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심증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의사 조치를 했을 때 그런 사리 판단을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막으면 북한 너희는 그때 그랬어요. 북한은 이제 말이야 이렇게 제재하고 나면 저거 이제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고 죽는다. 근데 북한은 중국이라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대북 교역을 하던 북한의 업체들이 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다 살아남았어. 우리나라 남한의 대북 교역 업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의사 조치를 했는데 오의사 조치로 북한이 전혀 아프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별로 아파하지 않았고 진짜 아파가지고 큰일 난 거는 우리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천안함. 그런데 제가 천안함에 대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인가? 북한 문제를 보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이 합리적인가? 이걸 좀 강조해보자. 자,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북한이 그 천안함 공격했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 북한이 했을 거다. 그렇지 않아서 누가 했겠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생각했지만 또 꽤 많은 분들은 북한이 했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북한이 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북한이 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말이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래도 말이야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남한 군대에 대해서 그랬겠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북한의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겠죠.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뭡니까? 아니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 천안함을 갖다가 어뢰를 쏴가지고 어뢰가 천안함에 맞은 게 아니고 천안함 바로 1m점 지점문전에서 어뢰가 폭발하면서 천안함을 갖다 깼다는 건데 그걸 버블제트 공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은 지금까지 버블제트라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미국도 시험만 했지 실전화가 안 될 만큼 고난이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된 건데 아니 그걸 갖다가 공격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북한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놈들이 아무리 산업을 발달시켰대도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 능력을 불신해서 군사기술을 불신해서 북한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여러분 중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아니 백령도 우리 쪽 바다에
북한의 잠수정이 며칠 동안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천안함을 쓰고 다시 나와 아무런 색출도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해. 그건 미국의 정보망에서는 그건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미국의 군사 능력을 갖다가 확신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불안하고 귀찮은 거예요. 또 북한이 저거 했다라면 또 남북관계 나빠지고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북한이 할 일 있어요 라고 불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한이 했을 리 없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서 북한 이른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하는 사람, 그거 갖다 옹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스펙트럼이 인정되지 않고 무조건 북한이 했을 리 없다고 말하면 다 뭐가 됩니까? 종북 좌파가 됐죠, 여러분. 종북이 되는 거예요. 종북이란 주어고시가 붙어지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함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말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천안함이 북한이 침몰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북한을 김정은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 상식이나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이 판단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못하는 사회가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왔고 거기서 우리는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거를. 사실은 그 거꾸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항상 그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북한 정권은 진보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정부가 북한하고 가깝다 하면은 진보라고 이게. 진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럼 북한 정권이 진보여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북한의 3대 세습이 진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진보인 나라도 진보인 그런 건 학문적으로 없어요. 학문적으로. 제가 정치학자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권은 진보가 아니죠.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3대 세습을 했으면 그건 독재 아닙니까? 그럼 수구 정권이죠. 남한에 우리가 수구 정권이 있듯이 북한에도 더 독한 수구 정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예요. 그 김정은 정권하고 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김정은 정권 빼놓고 북한 주민들하고만 여러분 김정은이 나쁜 놈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통일 한번 합시다.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은과 대화하는 거고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간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을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연합 사건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도 정말 어리석은 거.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진보, 북한 정권을 지지하면 그야말로 수구야 진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수구적인 정권을 갖다가 저 정권 괜찮습니다 박수치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생각들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제가 약간 정보에 가까운 얘기인데 북한 중국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그럽니다. 중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다. 또 중국의 외교부가 북한 실험하고 나니까 대북 제재해야 되고 이제 동참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이 내부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겨우 중국이랑 이렇게 서로 교역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제재에 동참해가지고 북한을 찍어 누르니까 이제는 북한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 기사를 많이 보시죠.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언론에 나온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국 정부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북한 큰일 났다. 이렇게 해놓은 기사만 쭉 많으면은
북한은 벌써 망했어야 돼. 그것도 한 서너 번은 망했어야 돼. 안 망하잖아요. 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2003년 1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강택민, 장저민 주석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몇 분이 가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특사단의 일원으로 가서 만났는데 강택민은 중국의 1인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이제 권력 교체가 될 때였어요. 그때 이제 후진타오로 이제 권력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조대에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그냥 하여튼 장저민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 그것도 아주 그냥 이게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저희들한테 우리 중국이 대외적으로 원조하는 전체 원조에게 몇 분의 며칠 자기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우리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규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대해서 책도 내고 그랬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서 막 그냥 욕을 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야 이 북중 관계가 이 정도야. 그럼 이게 이런 정도면 이게 무슨 이런 강택민 주석의 저런 생각이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그럼 이제 중국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3년 동안을 NSC에 있으면서 외교 분야를 제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북중 관계에서 거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동맹입니다. 서로 무슨 소리를 해도 공산당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전략적이에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때 부시 정권과 안 좋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도 없고요. 한미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 한미관계인데 그때도 한미관계의 기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 전략적인 동맹관계 사이에서는 그 지도자가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는 그게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지. 왜? 운명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항상 중국 지도자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북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이 G2 세계에서 정말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막 이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게 되면은 중국 국제사회가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G2 맞아? 너희가 국제사회를 지도하는 나라가 맞아? 저렇게 불량 국가 편을 들어? 이런 거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그러면 북한 규탄하는데 막 동참해서 막 말해요. 그러나 중국에게는 북한이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정부,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은 길림성, 연변자치주 있는 또는 요녕성, 심양, 흑룡강성, 해일릉 흑룡강 하얼빈시는 이런 데하고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런데 지방이라는 게 그 지방정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지방정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중앙정부가 중요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규모가 어떠냐? 우리나라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동북 삼성 중에서 가장 작은 길림성, 북한하고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나라. 북한 인구는 2,400만입니다. 길림성은 얼마입니까? 2,500만. 흑룡강성은 3,000만. 요녕성은 5,000만.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거래하는 지방정부가 북한보다 4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북한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배 이상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추천선을 아무리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간 교류는 지금 그냥 되죠. 바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중국 관계라는 실제 객관적 실체를 못 보고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뭐가 될 것 같아. 중국이 막 북한을 찍어 누르면 될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큰 이제 경제 관련 관계 국가로 이제 부상이 되니까 요즘 와가지고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격돌하고 있는데
이 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럼 이제 옛날에 한미동맹 일변도로 나갔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경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격돌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끼면 어떡하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답을 냈었죠. 그 답이 뭡니까? 안미경중.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하면 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된다. 사실 굉장히 편한 말입니다. 말도 쌈박하고. 그렇죠? 안보는 미국하고 하면 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말처럼 되면 참 좋은데 이 말은 실현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동서고금의 전쟁이 그 일어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면 땅 따먹기,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수탈하는 거, 나라에 들어오는 경제적으로 내 나라 쳐들어오는 거 갖다가 막는 거, 거의 모든 전쟁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긴 경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해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안보적인 이해도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막 깊어지고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중 안보 관계도 어떻게 돼야 돼? 증진돼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 안보는 우리가 미국한테 다 적은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세우고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그 동맹 중요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 한국한테 이거 우리 전략상 한국 정부가 우리 에이왁스도 사고 우리 그 미사일도 사가지고 딱 동아시아에서 한국에 배치해서 외세에 대비하세요. 근데 이 외세에 대비하는 이 무기들이 북한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다 대비하는 무기란 말이야. 그럼 중국은 자기하고 우리나라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한테 가서 돈 주고 중국을 향해서 놓여지는 무기를 사가지고 논다면 중국이 바보입니까? 그 짓을 하게? 안 하죠. 그래서 안미경중이란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안보 경제가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도 안보 협력을 잘하고 또 한미동맹이니까 잘하고 협력도 잘해야 됩니다. 중국하고도 경제 협력도 잘해야 되지만 안보 협력도 더 잘해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양쪽이 서로 갈등하는데 물론 한반도 문제 갖고 양쪽이 갈등하는데 이걸 가지고 양쪽 다 똑같이 안보도 경제 잘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쉽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자협력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중국이랑 얘기해서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우리 말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중국하고도 평화롭게 살자. 미국하고도 평화롭게 우리 하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 다 들어가야 되죠. 하여튼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누구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동안보 체제를 만들고 다자간에 협력해서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나도 포함돼서 갈 수 있는 양자가 아니라 3자 이상의 구도 속에 살아가자. 다자협력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지만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갈등하는 게 다른 나라들 들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도 강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자협력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있어. 셋이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무슨 게임이나 뭘 만드는데 나랑 2명의 A, B 2명의 고등학생이랑 따로따로 하루는 A랑 만들고 그 다음 날은 B랑 만들어. 그러면은 고등학생과 나와 둘이서 뭘 만들면은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 관철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셋이서 모여서 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둘이랑 나하고 초등학생 나랑 모여서 셋이서 일을 해.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고등학생 둘이서 막 싸워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의견을. 막 한참 다투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 말이 맞냐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초등학생이 나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자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중견국가고 13번째 되는 경제대국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는 뭐 있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 다 센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하고 1대1로 우리가 하려지 말고, 그들을 하나의 그릇 속에다가 틀에다 놓고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 속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빨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자협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갑시다. 그러면 그러죠. 미국하고는, 한미동맹은 중국이 저렇게 거대하게 부상하면 할수록 한미동맹도 이제는 옛날 냉전 시대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한미동맹이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한미동맹이 보다 떳떳하고 건강하고 호혜적으로 갔을 때 그때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쟤네들 그래도 뭐 미국한테 그래도 할만하고 지레네 이랬을 때 중국이 우리를 존중하는 거지. 한미동맹 한다고 맨날 미국에 끌려다니면 중국이 더 우리를 찍어 누르죠. 너희는 봐라 종속적이지 않냐. 그래서 한미동맹은 건전한, 미국도 원합니다. 보다 더 건전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가면서 동맹을 갖자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틀로 묶어서 동북아 다자안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미국도 중국도 이미 합의를 봤단 말이죠. 이걸 주장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 시간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이제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일. 그럼 도대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인식, 좀 상식적인 게 뭘까? 저는 첫째, 우리들 머릿속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흡수통일이 뭡니까? 북한이 망하면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망했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누군가가 대체 조건이 들어서가지고 딱 정권 잡아가지고 공산당 정권 선포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겠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북한이 싹 망해서 그냥 그 안이 내란 상태나 뭐 아직 그냥 카오스 상태처럼 혼란 상태가 된 거, 그게 북한이 망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가장 넓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그렇게 잡았을 때.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북한이 만약에 뭐 정권이 흔들리거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아마 중국은 북한을 자기네 동북 삼성 다음에 뭐 사성으로 기속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이미 54개 소수민족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보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경제력의 한 500배에서 600배입니다. 왜? 중국 인구가 14억,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보다 5, 60배.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한테 그냥 북한이 혼란스러우면 먹을 것만 던져주면 돼. 일단 알아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망한다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망하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딱 하나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뭡니까? 89년에 동독이 붕괴하면서 서독이 흡수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갖는 거란 말이죠. 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떠나서 그럼 망했다. 이제 전제합니다. 자, 그럼 북한이 망했으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도 우리 거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북한이 망했다니까 지금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주한미군이 자, 지금부터 휴전선을 넘겠습니다. 하고 휴전선을 한 발짝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이죠. 우리는 북한이 망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사람들을 투명 인간화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이 망해도 2,400만 명의 북한 주권을 가진 북한 인민은 존재하는 겁니다. 북한이 망해도 북한의 군대는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 군대가 해산됐다 하더라도 그래요. 북한 군대가 뭐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110만 명이라고 전에 그랬으니까 최소한 110만 정의 총이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이 남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남녘 동포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간단하지가 않죠. 더욱이 북한이 망했는데 막 안에서 막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막 주민들이 막 정신이 없어. 그럴 때
남북이 지금처럼 대결하고 있는 상태라면 북한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럼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의 지도부는 우리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남한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안 그럴 거야.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동경하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해서 말이야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또 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남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주민들도. 우리가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에 대해서 싫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설령 북한이 망해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북한의 주민들이나 안에서 싸우고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우리를 택하지 않을 테니까. 왜? 남쪽으로 가봤자 이등국민 취급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북한이 망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과 북이 협력하면서 경제공동체로 슬슬 나갈 때, 그럴 때 북한이 망하면은 그때는 어차피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력하니까 아이고 남쪽밖에 없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당장 남북 화해 협력부터 해라. 당신들처럼 지금 남북 간에 막아놓고 대결해가지고는 북한이 망해도 우리한테 안 온다, 이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자를 가지고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통일비용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막대하게 통일비용이 들어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로지 3년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육지를 두고 북한하고 협력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시리즈까지 고속철 깔아달래. 고속도로 깔아달래. 낮은 선봉까지 여기 TSR 연결하려고 철도 깔아야 돼. 이거 수백억 달러 들어. 이거 통일병이야. 나 못하겠어, 우리 통일병 많이 들어 못하겠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북한만을 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가지고,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단동을 거쳐가지고, 베이징으로 해서 하노이로 가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이 TCR을 연결하려면, 우리가 북한에다 철도 안 깔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베리아로 철도를 연결하려면 북한을 땅으로 연결하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물류를 이동하는 거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가져오는 거고 이게 다 그 철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하는 건 딱 하나야. 북한한테 식량 지원해 주는 정도. 그거는 통일 비용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아주 작은 숫자죠. 나머지 인프라 이 대부분은 다 사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때 쓰는 거라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들이 말입니다. 북한에다가 고속철을 깔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고속철 까는데 지금 200억 달러 듭니다. 한국은행 달러 200억 주세요. 북한 줄게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불러다 놓고 자, 당신은 그러면 문산에서 사리원까지 당신은 사리원에서 저기까지 평양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거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기업들이 살찌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 생명의 강 4대 강을 그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파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듭니까? 북한에 가서 그거 하면은 민족 사업했다고 좋아하고 우리 경제 살린다고 좋아할 걸. 이런 게 바로 통일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통일비용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일비용이 그렇지 않은 통일비용이 뭐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북한 사람들이 못 사니까 북한이 망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망해서 통일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남북이 협력해가는 긴 과정에서 통일비용이 드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는 결국은 우리 경제가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던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망했다 해서 우리가 북한에다 피보기 보고 다 줘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 자활하는 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또 우리 기업은 북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도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비용을 두려워하지 말라.
통일 비용이 뭐 몇천억 달러가 든다. 이런 소리 하는 건 북한이 당장 망했을 때 우리가 흡수해서 땡그랑 한다. 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 없습니다. 설령 북한이 망한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당장 수백만 명이 서울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럼 남북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적절하게 통제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마치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회의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거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통일 대박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여러분 여러 가지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통일 대박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찬성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통일이 얼마나 또 여기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참 통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도 식구 능어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일 한번 그런 걸 해봐야 되나? 이렇게 많이 돌아섰어. 고마운 일이죠. 통일 대박론의 문제는 뭐냐? 통일은 대박입니다. 근데 그럼 그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통일 대박이 뭡니까? 북한이 망하면 그럼 우리가 흡수해서 통일한다 뜻이요?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왜? 통일 대박을 얘기했으면 통일 대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how to, 어떻게 하실 건가요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이 정부가. 그래가지고 물으니까 당신 흡수통일 하려는 거지? 이랬더니 흡수통일은 뭐 될 것도 아니니까 이 정부가 흡수통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흡수통일 같은 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대통령도 부인했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부인했어. 그러면 통일이 대박인데 대박으로 나갈 수 있는 통일의 길은 두 가지야. 논리적으로. 하나는 흡수통일이고 흡수통일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못 배겼으니까. 이제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가지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게. 이 정부는 그 말만 안 하고 있어. 그러나 이 정부가 한 말 다 합쳐보면은 결국은 화해 협력밖에 없습니다가 답이야. 그러나 그 말 하면은 의사조치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야당 정치인이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부에게? 못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이. 오로지 선거나 국민의 목소리만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선거라는 게 중요한데 통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엘도라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말 어디 남미에 그야말로 그냥 비행기 타고 딱 내려가지고 말 타고 한 100km 가보다 보니까 그냥 누런 황금강산이 나타났다. 이런 통일은 없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나씩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에 서로 상호 비교 우위를 통해서 협력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대륙으로 물류를 진출시키는 이런 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3면 바다만을 갖고 살았던 우리가 한면 육지를 온전히 틈으로써 또 북은 남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국가 발전에 저해를 받던 요소들이 풀려짐으로써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이루고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대박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갈 수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뭘 묻느냐? 어떻게 할 건데요? How to? 이걸 물어보면 우리는 답이 나온다. 화해 협력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또 한반도의 공동체가 오늘의 이 어려움을 뚫고 내일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북한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놓고 그리고 호전적인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시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이 북한을 얘기하니까 우리에겐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발상의 전환. 그래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미 그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한테 묻자.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이 나올 때까지. 예,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으셨죠? 국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통일의 실질적인 그 문제점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정부가 무슨 정책을 지향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4시가 다 돼서 사실은 좀 얘기를 더 듣고 질의응답할 것들이 있는데 혹시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은 오후 4시면 다 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예.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예. 너무 길어져서 예.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소수통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당연히 방위성은 동의하는데 현재 북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과연 급정 사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장 의원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예. 좋은 질문이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했을 때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정말 이게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낫겠느냐.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요즘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작전 통제권 환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쭉 해와야 되는 거고 과거 노무현 정부도 준비를 하다가 멈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군기 정말 해이한 상황을 보면은 저거 뭐 줘도 제대로 가져와서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가져온다면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또 준비를 예를 들어 몇 년 뭐 한 3년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를 들어 그거 아니에요. 군기욕 빠졌고 내 군이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언론이나 국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그렇게 엉터리 군이라면은 군을 바꿔야 되잖아요, 조금씩. 근데 우리는 계속 욕설로서, 말로서 비난하는 걸로서 나를 소비하고 언어 소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 실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른바 행정을 이건 피드백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몇 년은 걸려야 된다. 그냥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은 그렇죠. 제가 지금 안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튼튼한 안보를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60년대에도 일어나지 않은 전쟁,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어렵고 서로 두려운 건데 그게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세상 지구상에서 경제 아무리 현대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전쟁을 경제적인 소국이 일으킨다는 거는
그건 자살행위인 건 사실이죠. 다만 북한이 자살행위로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도 공동으로 민족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북한이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저는 북한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북한 정권이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6.25 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앞서고 그러던 그 시절에도 가서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받고 스탈린은 만약을 대비해서 목택동이가 중공군을 갖다가 만약의 사태에 보내준다는 걸 허락받으라. 그걸 허락받고 전쟁이 났어. 근데 지금은 그 스탈린도 없고 목택동도 없고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보다 수십 배가 더 많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저 나라는 북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를 갖다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 아마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북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막 세뇌하려고 그러고 포섭하려고. 95년 이후에는 만난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2인 1조가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을 안 만납니다. 지금 남한 사람들. 왜? 남쪽에 어떻게 물들지 몰라가지고 바뀌었어요, 모든 게.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치는 엄청 큰데 뇌는 너무 조그매. 뇌를 키워야 된다, 이게 거기에 자기 몸집에 맞게. 그거 안 하니까 우리는 정신박약 상태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급변 사태는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중에서 북한이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지 망한다라는 걸 가는 거는 그건 정말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 그리고 그걸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저도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협력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망할 거에 대비합니다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다니거나 정부가 얘기하면은 협력하자 그러면서 뒷마당에서는 지금 저는 죽을지 모르니까 관짜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자꾸 입을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데 그걸 마치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들한테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에요 북한이 망할 걸 대비해서 뭘 짜야 돼요. 그 얘기 왜 안 합니까? 그냥 저희는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저희는 북한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실직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이 물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야지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 사태에 또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향한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